자, 10월 4주차 잠원중 수업 마저 할 텐데요. 지금 추가시 3개 하고 있습니다. 신동엽시 3개 중에서 지금 나머지 2개를 하면 되는데요. 앞에 있는 시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신동엽 시인 플러스 이 시대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신동엽 시인의 기본적인 시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아까 들었듯이 뭐냐면 현실 참여적인 시를 좀 많이 썼습니다. 저항하는 내용의 시를 많이 썼고요. 그래서 어떤 그 당시에 있었던 시대에 대해서 저항하는 내용이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엄청 유명한 시고요. 여러분들이 의미만 아시면 해석하기엔 오히려 2번째 이 밑에 있는 산의 언덕교보다 더 쉬울 수 있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는 가라에서는요. 2가지의 주제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때 2가지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옆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당연히 자유시 참여시고요. 자, 주제가 하나는 4.19 혁명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던 민주주의의 열망을 담고 있는 4.19 혁명의 의미. 그래서 순수한 삶이 보장되는 민주사회라고 하는 주제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체크 한번 할게요, 얘들아. 자, 민주사회라고 하는 즉 4.19 혁명과 관련하여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식일 수도 있고, 그지?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순수한 민족 통일의 삶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때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남북 간의 대립이 있죠. 그 대립을 해소하고 우리가 뭐 됐으면 좋겠다? 하나 됐으면 좋겠다.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제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가지예요.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4.19 혁명의 열망 혹은 자 남북 간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는 통일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해 2가지 다 해석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징 반복적인 표현과 대조적인 시어의 사용을 통해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고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껍데기는 가라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제목이잖아. 그지? 직설적이야.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보도록 할게요.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잘 보이셔야 되니까요. 자, 제목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것이 제목인데요.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 구절이고요. 더불어서 여기 안에 주제가 담겨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껍데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단 직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우리한테 껍데기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 거야? 불필요한 거야? 불필요한 거야. 따지자면 버린 죽에 가까운 걸 우리가 껍데기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이 껍데기가 상징하는 것들은 밑에 나오겠지만 선생님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냥 자, 껍데기 앞에 있는 부정, 외세의 색깔, 겨울의 색깔과 맞춰서 부정,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껍데기,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부정한 것들은 뭐래요? 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가라예요. 가자가 아니야. 가라야. 이런 무슨 형 어조야? 명령형 어조지. 가라는 거는 그만큼 단정적으로 이 껍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야. 그지?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껍데기는 가라라고 얘기하느냐? 봐봐.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했어. 우리 제목에 해당하는 시구가 이 시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얘를 좀 체크해 볼게요. 껍데기는 가라. 체크.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계속 나온다. 껍데기는 가라. 뭐 밑에도 계속 나올 거야. 지금 여기까지만 일단 체크할게.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구절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를 좀 찬찬히 뜯어보면 껍데기라고 하는 것이 아까 뭐라고 했어? 부정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하고 우리의 통일하고 뭐 우리의 그런 안정들, 행복들, 긍정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껍데기는 뭐하란 얘기야?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껍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보세요. 거짓, 허위, 외세 등 부정적 의미야. 근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얘들아 민주사회에 대한 열망 플러스 통일이랑 연관되어 있는 시어가 안에 다 들어있어. 봐봐. 민주사회에서 싫어하는 게 뭐야? 거짓이지. 그치? 거짓으로 부정선거하는 그런 것도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짓, 허위는 따지자면 민주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했을 때 거짓하고 허위가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외세 같은 거 혹은 여기다 플러스로 제가 쓸게요. 폭력의 의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외세나 폭력은 누구의 폭력이야? 아까 설명하셨겠지만 우리 남하고 북한하고 남한이 있어. 근데 이렇게 남북이 분단된 데에는
물론 우리 민족이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단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누구의 정권이 들어가 있어? 북쪽에는 소련, 아래는 우리 남쪽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정권이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 위치를 한반도를 탐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권을 차지하려고 우리가 사실 피해를 입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세, 폭력은 뭐랑 연관이 있어? 통일이랑 연관이 있어. 이 통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외세야. 그지? 아까 방금 전에 했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다시. 그러면 껍데기는 가라. 그럼 부정적인 것들은 가라라고 이야기했어. 이때 가라 중요해. 옆에 빼가지고 좀 쓸게 많아, 얘들아. 자, 옆에서 빼가지고 쓰는데 이 가라는 위에 쓸게요. 무슨 형 어조라고요? 명령, 그치? 명령형 어조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자, 나는 이 껍데기가 가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굉장히 의지적이야. 그래서 의지적. 그래서 통일 혹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뭐 대표적인 주제인 통일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통일을 뭐 하려는 결의야? 꼭 이뤄내려는, 쟁취하려는 결의가 드러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가고 뭐만 남는지가 중요해. 자, 그러면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구절이 기본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이거는 거기에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특징이 있지. 자, 반복이야. 어떤 구절에 반복했을 때, 자, 뭐가 형성이 돼요? 당연히 리듬감 형성, 운율이 형성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자, 운율 형성이 있고요. 더불어서 첫 번째 특징 뭐가 있어? 껍데기는 가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은 가기를 열망하고 소망하는 화자의 주제의식이 드러나지. 그러니까 주제 강조죠. 그래서 주제 강조하고 운율 형성은 늘상 따라오는 그런 효과인 거 알지, 얘들아? 어떤 대상, 어떤 시구가 반복이 되었을 때. 그런 얘기예요. 사실 여기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얘가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부정적인 것들은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여기서 앞에서 있던 시랑 비슷하게 앞에서 있던 시는 봄이랑 겨울 같은 시어들이 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비되는 시어들이 나와요. 자, 껍데기는 가라가 부정이면 껍데기는 가야 되는 사라져야 되는 대상이지만 알맹이는 남아야 되는 대상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시가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알맹이는 남아야 돼. 얘는 좀 할 때 그림을 머릿속에 좀 그려보세요. 자, 뭐 열매를 예시를 들면 좋습니다.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자, 사과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이거, 선생님이 약간 측면을 그릴게요.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이렇게 사과, 씨가 있고 껍질이 있어요. 자, 이 껍데기는 따지면 아까 파란색을 체크했죠. 이것들은 없어도 돼. 실질적으로 사과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그치? 이런 것들은 다 가고 안에 있는 뭐만 남자? 중요한 알맹이는 남자는 거야. 그럼 얘가 우리가 원하는 추구하는 방향이야. 실속이 있는 그런 것들이야. 그러면 알맹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좀 해석을 하면 좋아요. 하필 4월이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4월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밑에 체크할게. 뭐라고요? 4.19 혁명입니다. 그죠? 근데 앞에 설명을 했겠지만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따지면 어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민주사회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거에 한 거에서? 첫 번째 우리 처음 대통령이 된 사람 있잖아. 이승만 정권이 있죠. 자, 이승만 정권이 재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거를 해가지고 부정투표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일어난 게 사실상 4.19 혁명이니까 민주주의.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부정적인 당황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야? 민주적으로 한거한 운동이 4.19 혁명이야. 되죠? 4.19 혁명은 이승만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한거한 운동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4.19, 즉 4월에 알맹이가 남을 거면 알맹이는 뭘까? 여기서 중요한 4월의 알맹이라는 건 뭐죠?
민주주의 정신이죠. 그죠? 민주주의 정신만 남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정확하게. 자, 진실, 순수, 민족 정신 등 어쨌든 무슨 의미다? 긍정적인 의미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잘 봐요. 얘가 부정이고 얘가 긍정이다. 뭐만 남아야 돼? 알맹이.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석을 했을 때 우리 뭐야? 4.19 혁명의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연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껍데기는 가라. 다시 동학령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껍데기는 가라. 다시 동학령 곰나루에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했을 때 이 동학령 곰나루가 뭘 상징하는지 알아요. 선생님 다 발표줬지. 여기 있는 시가 시어들이 하나하나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동학령 곰나루가 상징하는 것은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우리 옛날 녹두장군이라고 불렸던 전봉준이 이끌었던 우리 농민 봉기가 있어요. 자, 동학농민운동. 근데 이게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 이 시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만 알고 있어도 사실상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의 의의는요. 농민들이 자기 스스로, 사실 농민은 원래 힘이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주체적으로 나라, 국가를 스스로 나라에 항거해서 일어났다는 유의미한 운동이에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스스로 자주성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들이 행동했다는 거야. 그 자주성만 남는다는 거야. 이해돼? 그런 긍정적인 것만, 그 아우성만 남고 이랬어. 얘들아, 아우성이 아까 뭐랑 연결되는 거야? 알맹이랑 똑같이 남아있어야만 되는 거야. 아우성이 뭐야? 어떤 마음이 사무쳐가지고 끝없이 소리치는 걸 아우성이라고 얘기를 해. 이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겠지. 뭐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농민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그 순수한 아우성, 의지, 열정 이런 것만 남고 나쁜 것들은 가라. 껍데기, 세모. 이건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되세요? 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어? 그 당시 국가, 조선, 그 당시 나라, 국가라고 해볼게. 나라, 국가에 뭐에 대해서 항거한 거야? 부정부패. 이렇게 백성들이 살기 힘들게 하는 국가가 우리의 국가냐. 뭐 이런 의도였으니까요. 그죠? 부정부패에 대한 항거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을 가져오는 거야. 그 정신에 뭐만 남아? 사람들, 농민들의 순수한 의지만 살아있다. 즉, 아우성만 살아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아우성이 상징하는 거 위에 써볼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의지, 정서, 감정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했던 노력, 투쟁, 싸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부당한 국가의 모습에 대한 항거, 저항할 때 항이야.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민주주의, 두 번째는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순수함만 남고 다른 건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얘는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한 파트입니다. 저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약간 그리하여가 시상의 전환을 해주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가라는 거야.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가 뭐라고요? 부정적인 것들은 가라 이 말이었죠. 자, 껍데기는 가라. 자,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운 빈름을 맞절할지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우리가 지금 이 시에서 원하는 건 두 가지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죠? 통일이랑 민주주의 사회예요. 근데 이 통일이랑 민주주의 사회는 뭐랑 연결되어 있어? 순수함이야.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민주주의, 때묻지 않은 통일이 되는 거잖아. 그런 순수함을 우리가 찾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순수함을 어디서 찾냐면 우리 과거의 민족의 모습을 찾는 거야. 봐봐요. 이곳은 아까 나와 있듯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19금이 아니야. 봐봐.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놨다는 건 인간이 태어났을 때 그대로의 모습, 발가벗은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순수한 모습이란 얘기야. 아무것도 막 걸친 것이 없이, 허례허식이 없이, 험이나 가식이 없이 순수한 모습 그 자체인 거야. 이해돼? 이걸 막 19금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자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그것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 이게 누구인지 알아야 돼? 이 아사달 아사녀는
그 백제 민족이에요. 우리 옛날 사람들, 옛날에 삼국시대에 백제 민족을 우리가 아사달 아사녀라고 불렀어요. 그 우리 민족이 뭐 하냐면 중립의 초래청 앞에서, 얘들아, 그냥이 아니라 중립 가운데에 있는 초래청. 참고로 이 초래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하는 장소야. 혼인 장소야. 자, 볼게요. 자, 여기 옆에 빼가지고 쓸게요. 혼인하는 장소야. 그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해석 잘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순수한 우리나라 백제의 민족이 초래청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맞절하고 있다. 얘들아, 맞절이 뭔지 알아야 돼. 너희들 아마 결혼식장을 아직 많이 가본 나이가 아니었을 거라서 맞절이 뭔지 모를 수가 있는데, 요즘엔 잘 안 하긴 하는데요. 우리 원래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웨딩드레스 입고 약간 서양식에 결혼하잖아. 근데 그거 끝나고 나면 뒤에 그 뒤편에 가면은 전통 혼례를 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패백한다고 하잖아. 이렇게 신부 이렇게 전통 옷 입고 해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생략하고 아예 결혼식 내부, 서양식 결혼식 내부에서 이렇게 얘기해. 자, 신랑 신부, 자, 사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신랑 신부 맞절 이러면 봐봐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하는 거야. 그런 걸 맞절이라고 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결혼하는 그 의례야. 그러니까 그 절차야. 이해돼? 그러면 이 맞절을 한다는 건 뭐야? 서로 간에 부부가 되는 의식이야. 즉 화합하고 통일하는 거야. 왜? 부부는 하나잖아. 그지? 이 화합하고 통일하는 정신을 가진 아사달 아사녀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사실 그런 순수하고 화합하고 통일하는 아사달 아사녀의 모습을 왜 가지고 왔느냐가 중요한 거야. 다시 한번 쓸게. 혼인은 이런 화합하고 화해를 하는 장소야. 근데 이 얘기를 왜 가지고 왔느냐? 우리한테 지금 현재로서 가장 필요한 게 이런 순수한 정신 아니야? 왜냐면 통일은 누구랑 화합해야 돼? 남이랑 북이랑 화합해야 이루어지는 거야. 그치? 그리고 민주주의도 우리가 뭐 정부하고 나라하고 화합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풍경인 거고. 이해돼? 그래서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여기서 묶어서 봤을 때 뭐 한다는 거야? 화합하는 거야. 이 정신이 우리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신이 남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했어. 다시 한번 쓸게요. 요약해서 여기서는 백제 민족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과거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처럼 화합하고 통일하는 모습을 이루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민주사회하고 통일사회를 이뤄낼 수 있다. 이 얘기야. 이해돼? 내용이 좀 추상적이라서 어려울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껍데기는 다시 한번 갈아요. 껍데기는 가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자, 이거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대비적인 요소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가슴만 남고, 나무라고 하는 시어에 집중하세요. 얘가 뭐예요? 긍정이에요. 근데 흙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시골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야. 향토적인 거야. 즉 얘는 상징하는 게 순수함이야. 원래 시골 사람들은 때묻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흔히 평가가 되잖아요. 자, 순수함하고 동시에 향토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고유한 정신만 남아 어디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신동엽 시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 앞에서 보면 알겠듯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이 수사법입니다. 한라하고 백두를 보세요. 한라산 어디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 남쪽이죠. 자, 남쪽이면 이게 상징하는 것은 남쪽이야. 남한을 가리키는 거야, 따지면. 그치? 근데 백두는 어디 있니? 중국. 따지면 북한에 있어요. 북한하고 중국의 그 사이쯤에 있잖아. 그래서 얘가 상징하는 것은 북쪽입니다. 자, 보십시오. 보십시오.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하는 건 사실상 선생님 대략적으로 그려봤을 때, 자, 우리나라 지도가, 선생님 대충 그릴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 똑같이 그렸어요. 자,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자, 한라산이면 여기예요. 남쪽이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정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백두산이 여기 이쯤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봐봐. 남쪽하고 북쪽이야. 그지? 남쪽하고 북쪽의 일부분,
산이라고 하는 일부분을 통해서 얘가 상징하는 바가 우리나라 전체야. 밑에 나와 있지? 한반도 전체, 우리나라야. 다시 이런 부분, 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전체를 나타냈어. 다시 한번 할게. 부분과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이 수사법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자, 알아야 돼. 이거 잘 안 나오니까. 앞에서 했을 텐데 무슨 법이죠?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봐봐. 전체, 부분과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거 무슨 법? 대유법. 신동엽 시인이 원래 이런 대유법이 잘 나오지 않은데요. 신동엽 시인 시에서는 유달리 많이 나와요. 앞에서 나왔죠. 그죠? 자, 이 대유법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뭐만 남아야 돼? 우리 한반도에는 오로지 뭐만 남아? 우리의 순수한 정신만 남고 그 나쁜 것들은 가야 돼. 그 모든 쇠붙이, 자, 쇠붙이랑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 이 시에서 제일 많이 나온 시어 뭐였어? 껍데기지. 껍데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어가 되는 거야. 왜? 앞에 나와 있던 본문에서의 쇠붙이랑 똑같은 거예요. 날붙이, 쇠붙이 이런 것들. 자, 쇠붙이는 그대로 해석했을 때 뭐야? 무기야. 그치? 자, 이런 애들은 무기야. 그러면 왜 무기가 있어? 전쟁 때문에. 남북한 사이에 서로 싸우는 게 사실 쇠붙이잖아. 혹은 외세 위협이라든지. 즉, 전쟁에 쓸게 폭력성을 상징할 수 있는 쇠붙이는 가라. 그치? 그런 싸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통일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수업 썼다. 지금 이 시에서 볼 게 너무 많아. 자, 모든 이랬어. 봐봐요. 원래는 그냥 모든 쇠붙이는 가라. 오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말을 일부러 이렇게 길게 느렸다.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돼. 문법적으로 틀려.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이렇게 썼어.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얘들아? 시니까 허용해 주는 거라고 해서 시적 허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언급을 할 수가 있어요. 시적 허용. 얘가 시이기 때문에 오케이 해주는 시적 허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적 허용을 왜 쓰냐? 모든 쇠붙이잖아. 그 쇠붙이, 부정적인 것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모두 가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이라고 하는 시적 허용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되세요? 자, 그럼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이 껍데기는 가라에서 부정적인 시어가 뭐였는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 보세요. 부정적인 시어 제일 많이 나온 거 얘들아 뭐라고 했어? 그치, 껍데기지.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나왔지? 쇠붙이지. 너네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뭐가 나오냐면 쇠붙이하고 이런 껍데기가 상징하는 바를 긍정적인 것과 대비시켜가지고 A, B, C, D, E 해가지고 각 시어에다 밑줄 쳐놔요. 그 중에서 가장 성격이 다른 거 물어보는 거는 단골 문제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역으로 긍정을 상징하는 애들 뭐 있어? 알맹이 남아야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아우성 남아야 된다고 했지? 그 다음에 흑가슴 남아야 된다고 했지? 얘네들은 긍정이야. 이해되시죠? 이거를 정확히 이해해서 이 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다? 강력하게 통일에 대한 염원을 추구하면서 또한 민주사회에 대한 염원을 추구하면서 부정적인 껍데기는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지적인 시가 되겠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되세요? 오케이. 잘 따라하고요. 자, 마지막 시 한번 할게요.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산의 언덕에가 있습니다. 얘가 사실, 학교에서 여기 진도 나가셨죠? 나가셨죠? 자, 산의 언덕에를 선생님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조금 달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약간 반영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거예요. 즉, 시대 상황을 조금 고려해가지고 해석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그냥 평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시인데요. 볼게요. 자, 산의 언덕에 얘는 봤을 때, 일단 앞에 있는 시들이랑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추모하고 있어요. 추모한다는 게 뭡니까? 죽은 사람을 기린다라는 거예요. 명목을 비는 거예요. 그죠? 자, 추모적, 희망적, 상징적입니다. 체크할게요. 주제, 그리운 이의 부활이야. 봐봐. 다시 태어나는 게 부활이야.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작품이야. 산의 언덕에. 자, 봤을 때 얘는 그리운 이의 죽음을 긍정적인 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오히려 왜 괜찮아? 그 사람은 부활할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산 구조의 반복이 쓰이고 있고요. 대구 표현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절대론적 관점에다 따지면 내재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죽은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런 연인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정신이
다시 부활하기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시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반응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 그리운이가 누가 됐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시대적 배경 중에 뭐 있었어요? 민주사회를 열망하다가 죽어갔던 청년들이 있어요. 운동하다가 실제 이제 고문당해 죽은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4.19 혁명의 희생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 과정에서 죽어간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이 죽음을 추모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길 바라는 그런 시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해석을 할게요. 해석을 잘해야 돼. 자, 볼게. 자, 산의 언덕에 보세요. 왜 제목이 산의 언덕이냐? 그 사람의 정신이, 그 사람의 혼이, 영혼이 산과 언덕에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산의 언덕에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순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 지어이 이렇게 얘기했어. 자, 봤을 때 특이한 게 보여. 자, 대놓고 얘기를 했어.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는 없어도 선생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리운 그의 얼굴을 찾을 수 없다는 건 뭐야? 그리워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야. 뭐 했다는 얘기야? 죽었다는 얘기지, 그치? 그가 가지고 있는 부재, 그러니까 부재가 결국엔 죽음이야. 죽음을 확인하는 화자야.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쓸게요. 죽음이야. 그가 가지고 있는 죽음을 인지했어. 그죠? 찾을 수 없는 걸 알아. 이때 우리가 글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요? 반응론적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어요. 이거 누구라고요? 4.19 혁명으로 희생됐던 청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다시 4.19 혁명의 희생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 없지. 그치? 그는 이미 4.19 혁명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이니까. 하지만 긍정 그의 육신은 돌아올 수 없지 사실은. 근데 그의 모는 남아 그가 열심히 노력했던 흔적은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화사한 그의 꽃. 자, 화사하다는 건 긍정의 의미가 있지. 그의 꽃이야. 즉 이게 뭐야? 그가 죽었어도 그의 부활한 화신, 그러니까 그의 정신은 어디에 남아있어? 산과 언덕에 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지만 이 산과 언덕, 그가 있었던 이 산과 언덕에는 꽃이 피어. 어떤 꽃이 피냐면 그의 정신과 마음이 깃들어 있는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그는 사실 산 거야, 죽은 거야? 그는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부활한 그의 화신이 산의 언덕에 피어날지어이 이렇게 얘기했어. 즉 산의 언덕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살아생전 가지고 있었던 정신이 남는데 이때 이걸 4.19 혁명의 희생자라고 본다면 이 그가 원했던 목표는 뭐예요? 뭐 달성? 뭐 실현? 민주주의 실현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정신은 남아있다 이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민주주의 실현 의지는 꽃처럼 피어날 거야. 그는 죽었지만. 이해되죠? 산의 언덕에 피어날 지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말투가 좀 쓰였는데요. 지어이라고 하는 종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말을 끝내주는 종결 표현. 그래서 다시 뭐뭐 지어이 다시 쓸게. 종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 지어이의 의미는 뭐냐면 할 것이다. 그의 의지가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어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종결 표현, 지어이. 보이니? 지어이, 종결 표현이에요. 어디가 안 보여? 지어이 밑에 종결 표현. 말을 끝내주는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종결 표현. 맞아? 그랬을 때 이 종결 표현을 통해서 뭐를 강조하고 있냐? 당위라고 했어. 자, 이 당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우리가 당위라고 해요. 죽음, 지어이 위에가 안 보이신다고요? 지어이 옆에랑 여기? 이쪽? 그 피어날 지어이 밑에? 피어날 지어이 여기? 그냥 그대로 선생님 지어이라고만 적었어요. 지어이에다가 밑에다가 종결 표현. 안 보여? 여기 다 쓸게.
말을 끝내주는 표현을 종결 표현이라고 하죠. 그죠? 자, 종결 표현 했을 때 당위라고 했어. 당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마땅히 해야 할 것, 마땅히 그래야만 할 것을 당위라고 해. 당위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소망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가? 지어이가. 보세요. 그러면 지어이는 당위, 마땅히 해야 할 것과 소망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종결 표현이야. 그러면 얘가 왜 그러냐면 지어이는 뭐뭐 했으면 좋겠다, 뭐뭐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의 뭐는 영혼은 마땅히 이곳에 다시 피어날 것이고 그랬으면 좋겠어.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 썼다고요? 지어이를 썼다고. 오케이?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자,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는 없어도 봐봐. 약간 비슷한 구절의 형태가 같이 와.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비슷한 구절의 형태가 같이 오는 거 뭐라고요? 대구법입니다. 자, 그리운 그의 노래 다시 들을 수 없어. 그치?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의 노래를 들을 수는 없어요. 그죠? 다시 그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어. 부제를 확인해. 알아. 나도 죽은 거. 근데 자,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노래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은 자유. 자유에 대해서 외쳤겠지. 그치? 민주주의를 실현할 자유에 대해서 외쳤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나라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정의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유하고 정의를 외쳤지. 그게 그 사람의 노래였을 거야. 살아생전에 그 사람의 노래는. 들을 수 없지. 그 사람 죽었으니까. 하지만 맑은 그 숨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숨결, 노래를 했을 때 들이마셨던 그 숨결 있잖아. 그 숨결은 들과 숲속에 살아갈 지어야. 물론 그는 죽었지만 그의 그런 열심히 노력했던 정신은 어디에 남아있어? 이승에 남아있다. 이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맑은 그 숨결이 상징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 민주주의에 대한 소망이겠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 신념. 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망하고 신념. 돼요?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연에서는 그의 죽음을 확인하면서 그가 다시 부활하기를, 그의 정신은 아직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세 번째가 조금 어려워. 잘 보세요. 3년에서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 더듬는 행위나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지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건 산과 언덕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누가 있냐면 이 작품에 화자가 이렇게 있어. 자, 이 사람은 산과 들판을 보면서 그 사람이 있었지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뭘 본 거야? 저기 지나가는 다른 행인을 봤다라고 했어. 근데 그 행인이 어떤 행위냐면 쓸쓸한 마음으로 들길을, 봐봐, 이게 풀밭이야. 그러면 이렇게 더듬으면서 가는 행인이 있어. 그 사람을 보면서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지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사실 이 행인은 나랑 다른 사람이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아마 이 사람도 들길을 이렇게 더듬는다는 걸 보니까 이 사람도 뭘 슬퍼하는 걸까? 사일구 혁명으로 희생된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더듬더듬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나 찾는 거야. 그럼 사실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인식할 수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 더듬으면서 그를 찾고 싶은 건 행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될까? 화자. 자기도 그렇게 찾고 싶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계속 자기로 내 입장에 서술을 하면 약간 주관적이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인 행인, 제3자 있지. 제3자인 행인을 데리고 와서 얘도 그리워한다? 이렇게 해서 약간 객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한 거야. 이해돼? 그래서 화자의 좀 어렵다. 객관적으로 제3자를 가지고 와서 사실은 이게 나야. 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너무 주관적이게 돼버리니까 나 대신에 대신할 사람을 세운 거야. 그래서 화자의 객관적 대리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어렵게 하면. 맞죠? 그러니까 사실 이 행인도 누구를 그리워해? 그를 그리워해. 나도 못지않게 그를 그리워하지. 그래?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어? 이 시호에서 알 수 있잖아. 쓸쓸한 마음으로 더듬는다라고 했잖아. 이게 그리움이야. 다시 그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어?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그 지나가는 행인을 위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자,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는 일단 뭔가 비었다는 거야. 그 산과 언덕에 있는 눈길이 있지. 뭐 혹은 사람의 눈길일 수도 있어. 그 눈길이 비어 있거든 바람 담을지는 사람의 눈이 될 수도 있고 뭐 밭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사람 눈이겠죠. 자, 뭐가 비어 있어? 그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이 행인의 눈이 어때요? 그가 없기 때문에 슬픈 거죠.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어. 비어 있다.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 그러면 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허하다면 여기에 뭐를 담아? 바람을 담아. 자, 바람을 담고 바람이 비었다면 인정을 담아 라고 했어. 그러면 사실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물론 그는 죽었지. 죽었기 때문에 나는 공허하지. 이 행위는 공허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뭐를 담아? 그가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바람, 위시를 담을 거나 아니면은 그 위시조차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하면은 인정.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정을 담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봐. 행인 힘들어. 왜 힘들어? 그가 없어서. 그가 죽었으니까. 힘들지? 자, 공허하고 힘들지. 왜? 그가 없으니까. 그럼 그럴 때일수록 힘들어서 죽겠다 이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살아생전의 바람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생각을 해. 그리고 만약에 그 바람도 생각이 안 나? 그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정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없는 빈자리를 위로를 하자. 이런 얘기야. 이제 그 사람을 기리면서. 오케이?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바람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인정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의지야. 그 의지를 떠올리면서 힘을 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정.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살아생전에 그가 이루고자 했던 뜻을 담으면서 그 사람을 기리면서 외로움을 극복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되세요? 자, 그러면 수학법적인 차원에서 볼게요. 자, 행이나 불렀어. 무슨 법이야? 도노법이지? 자, 이 정도 알아야 돼. 누구를 부르는 거 뭐라고요? 도노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눈길 비었거든 바람 담을지네. 바람 비었거든 인정 담을지네. 뭐뭐 비었거든 담을지네. 비슷한 구절의 형태 같이 왔다. 대구법이야. 그치? 얘들 봐봐. 뭐뭐 하거든 지네. 뭐뭐 하거든 지네. 비슷한 구절이 같이 오지. 단어는 좀 바뀌고 이런 걸 대구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름 그 행위를 도우려고 내가 노력한 거야. 이 화자가. 그치? 다시 할게. 마지막. 울고 간 이제 그리운 그의 모습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지울게요. 울고 간 그의 영혼 산에 들에 피어날 지어이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리운 그의 모습을 다시 찾을 수가 없어도 얘기했어. 어디랑 똑같게? 자, 여기랑 비슷해. 그의 모습. 그의 여기서는 모습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얼굴이라고 했지. 그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 그를 찾을 수는 없어도 이런 얘기야. 울고 간 그의 영혼이라고 했어. 그가 가지고 있는 다시 직접적으로 얘기했어. 영혼. 아무리 고통스러웠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영혼은 들과 언덕에 피어날 것이다. 뭐라고? 그가 부활할 거야 안 할 거야 준우야? 부활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란 얘기지, 그치? 봐봐, 피어날 거라고 했으니까 부활하겠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울고 간 그의 영혼이 뭐야? 숭고하다는 거야. 숭고하다는 표현 아시죠? 신과 같이 범접할 수 없이 뛰어난 신성스러운 존재를 우리가 숭고하다라고 해요. 그런 얘기를 담고 있어. 그럼 정리하면 이 시는 어떤 시야? 그 사람은 죽었지. 죽었지만 그 사람의 죽음을 인지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 부활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그 사람의 정신을 기리면서 그 사람의 정신만은 우리 이 땅에 남아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추모하면서 동시에 죽은 사람을 갖다가 남아있는 사람 있지.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처음하고 끝을 보세요. 여기 자, 그리운 그의 얼굴 다시 찾을 수는 없어도 화사한 그의 꽃 산의 언덕에 피어날 지어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밑에 그리운 그의 모습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의 언덕에 피어날 지어이. 약간의 형태 변화는 있지만 처음과 끝이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비슷한 형태로 앞뒤에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무슨 구조라고 할까? 수미상관식 구조라고 하죠. 자, 근데 완벽히 똑같은 수미상관은 아니기 때문에 변형된 수미상관이다. 이런 말을 붙이겠습니다. 변형된 수미상관. 이때
수미상관이라는 거 아시죠? 자, 수미상관은 한자로 해석하면 수는 머리수야. 그러니까 처음이야. 머리 앞부분, 첫 연, 그 다음에 꼬리 부분. 뒷부분이 상관관계를 이루어서 대칭 구조를 이루었을 때 우리 뭐라고 해? 수미상관이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1년, 2년, 뭐 3년, 4년 이렇게 있었을 때 1년 파트하고 4년 파트가 이렇게 똑같이 생겨서 대칭 구조를 이뤘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수미상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변형되어 있는 형태야? 그럼 수미상관이 가지고 있는 효과 3가지 정도가 따라오는데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얘도 결국에는 반복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 시할 때 반복하는 거의 특징 알려드렸죠. 반복하면 당연히 뭐가 생긴다? 운율이 생기죠. 그쵸? 자, 운율이 생기고요. 운율 형성이 기본이고 더불어서 두 번째 뭐를 강조할까요? 주제 강조, 그죠? 따라오는 거죠. 뭘 강조하는 거야? 그가 살아날 거다. 주제 강조. 주제 강조가 따라오고 더불어서 수미상관이 가져갈 수 있는 3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얘가 처음과 끝이 대칭으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얘네들이 겉으로 봤을 때 안정되어 보여. 이런 걸 조금 더 정제된 표현으로 형태적인 안정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형태적 안정감. 혹은 구조적 안정감이라고도 해요. 형태적 혹은 구조적 안정감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저랑 같이 말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사실상 오늘 한 게 저 지금 시험 범위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다 한 겁니다. 너네는 시험 범위가 많아요. 자, 보세요. 오늘 했던 거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떠올려 볼게요. 우리 뭐 했니? 청포도 했지. 가난한 사랑 노래 했지. 그 다음에 고문 했지. 껍데기는 갈아 했지. 산의 언덕 했지. 이 5개의 시가 있어. 원래는 교과서에는 2개의 시만 남아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상 이 3개의 시가 어렵기 때문에 방금 전에 했던 3개의 시 있죠. 걔가 시험에 잘 나와요. 물론 얘네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 하나 더 있죠. 우리 명선이 나오는 기억 속에 들 곳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할 예정이에요. 그것까지 들어가면 우리 시험 범위가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 선생님 봐봐. 자, 앞에서부터 우리는 반영론적 강점에 되게 의거를 해서 우리가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그건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얘들아, 문학해석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문학해석 관점에 크게 4가지 있어요. 근데 더 크게는 2가지로 나뉘어요. 봐봐. 작품 자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관점이 있어. 이런 걸 무슨 관점이라고 해? 내재적 관점. 혹은 절대주의적 관점, 절대론적 관점이라고 해. 이거는 뭐야? 작품 그 자체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작품의 외적인 걸 고려하는 관점이 있어. 뭐라고 하지? 얘들아, 대답해야 돼? 외재적 관점이야. 그치? 외재적 관점이야. 거기서 시대를 바탕으로 해서 해석하는 걸 무슨 관점이라고 해?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 그치? 그 다음에 작가의 생애를 바탕으로 해석하는 걸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해. 지금 튀어나와야 돼, 사실상. 이거 너네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는 아주 중요한 요소야. 그 다음에 독자가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효용론적 관점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청포도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어. 이 청포도에서 우리 시대적 배경 언제예요? 자, 얘들아, 알아야 돼. 다음 주에도 이러면 안 돼. 자, 청포도에서 시대적 배경 언제예요? 일제강점기예요. 자, 일제강점기 속에서 이 사람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해석 자체로만 봤을 때, 시로만 봤을 때는 손님이에요.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손님이야. 손님이랑 뭐 하는 거 기다리게? 청포도 먹는 거 기다리고 있어. 그치? 청포도를 함께 먹는 거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 시에서 청포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얘기야. 청포도가 그럼 뭘 상징하는 걸까? 광복. 그 시대적인 걸 반영했을 때 광복인 거고요. 약간 절대론적 입장에서 시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평화를 상징하는 거야. 그 청포도라고 하는 평화나 광복을 상징하는 것을 손님과 함께 먹고 싶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 광복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해석할 때 중요한 거 뭐였어? 손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였어. 이 손님을 만약에 반영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시 반영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손님은 광복입니다. 그죠? 근데 표현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청포도 누가 썼어요? 이육사지. 자, 이육사 어떤 사람이에요? 독립운동가예요. 그죠? 이육사가 뭐예요? 자신의 본명이 아니라 수감번호입니다. 자, 이 이육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독립운동가로서 거기까지 언급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원래 선비 마을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이때 선비 교육이 뭐냐면 독립운동가 집안으로서의 교육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독립운동가로서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육사의 생일을 고려해서 손님 해석하면 이 사람이 바라는 손님은 뭘까? 같이 독립운동을 함께할 뭐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애국지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애국을 실천할 수 있는 지사, 선비란 뜻이에요. 애국지사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이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청포도가 의미하는 거,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 지금 중요한 거 정리하고 있는 거야. 의태어라든지 아니면 생동감을 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단 말이야. 걔네들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 그러면 내가 그 손님을 기다리면서 그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 있지. 자, 아이한테 불러가지고 뭐를 준비하라고 했어? 하얀 모시수건을 준비하라고 했지. 그게 그 사람을 위한 정성과 헌신이야. 이런 내용이 중심이 되는 그런 작품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랑 노래 있어. 가난한 사랑 노래는 어떤 내용이에요? 1970, 80년대, 60, 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하는 산업화야. 산업화가 막 그냥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산업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혹은 도시화라고 하는 것의 이면 속에는 급진적인 발전 속에서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어.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원래 이제 그 시골에서 살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도시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 도시 빈민계층이야. 그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는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랑 노래, 누구를 위해서? 도시 노동자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부제가 있죠. 신경님이 그렇게 부제를 설정한 까닭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러한 부제를 설정을 한 거예요. 보시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랑 노래에서 주요 포인트가 되는 건 이 사람들이 사는 게 어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힘들어요? 너무 가난하고 도시에서 열심히 공장지대에서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슬프고 힘들어도 그 감정을 티를 못 내. 못 내지. 감정을 티를 못 내고 내가 사실은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거기서 오는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어? 각 연마다 감각적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등등등 여러 가지 감각적 신상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는 뭐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산업화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도시 노동자의 비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쉰두겁시 세 편에서 일단 보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라 하지 않았지만 보세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앞에 보면 자,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야 돼? 우리의 힘으로. 그러니까 외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소련과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인 힘으로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서 그것을 이뤄낸 게 진정한 통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나머지 두 개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뭐였어요? 자, 껍데기는 가라.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 민주적인 것을 추구해서 부정적인 것은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내 언덕에는 뭐가 되는 거야? 사내 언덕에 그 사람은 죽었어. 정확히는 반영론적 관점에서 4.19 혁명의 희생자는 죽었지만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는 부활에 의도해서 이 작품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중요한 내용은 제가 한번 쭉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차에 사실상 제가 어느 정도는 진도를 나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푸셨던 거 있어요. 번은 제외하고 1시간 동안 자습하셨을 때 10월 4주차 문제 푸셨죠. 그죠? 자, 10월 4주차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문법이랑 논증 방법이니까 걔가 기본적인 숙제고요. 이번 주 숙제는 사실 내신 대비로 어느 정도 나갔기 때문에 3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신 대비 문제를 좀 미리 드릴 거예요. 양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아. 너네 학교 시험 범위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있는데 옆으로 넘기세요. 자, 이 내용을 풀어 오시면 됩니다. 범위는 전체인데요. 혹시라도 다 못 풀겠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어디 우선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알려줄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수업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주에 일요일 날 언제 와야 돼? 9시 30분. 혹시라도 더 일찍 와야 되면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알겠죠? 다음 주에 9시 반에 이제 일요일 날 수업을 오되 챙겨와야 될 거 있어요. 일단 제가 드린 숙제, 프린트 2개 챙겨오셔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챙겨와야 되는 거 뭘까요? 자습서. 자습서 챙겨와야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필기했던 내용이 사실 원래 자습서에 했어야 되는 필기인데 제가 따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했던 필기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에 뭐 들고 오세요? 자습서 들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가시면 됩니다. 자, 가는데 나 기억났어. 우리 프린트 받아야 돼. 나 따라오면서 내려갈게요. 자, 그러면서 집에 가자. 건우